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가속화하고 있는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 그리고 인구 유출은 이제 지자체를 넘어서 국가적인 과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자체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고 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토의 남단에 자리한 고흥군은 2030년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우주, 드론, 스마트팜 등 3대 미래 전략 산업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오늘 공영민 고흥 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랫동안 유자로 굉장히 유명했던 우리 고흥군은 최첨단 과학의 집약 분야인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어디만큼 진행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1조 6천억 원을 우리 고흥에 투자를 해서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요. 그 주요 핵심 사업으로는 국가산업단지 46만 평, 그리고 민간 발사장, 기술사업화센터, 연소시험장, 그다음에 사이언스 컴플렉스 등 8개 분야의 24개 핵심 과제들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지난해 이미 8월 달에 우리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핵심 사업 중에 민간 발사장하고 기술사업화센터에 대해서는 이미 예타 면제로 결정을 해서 금년부터 2,400억이 지금 투자돼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달에는 국가산업단지 46만 평 3,800억 규모인데요. 예타 면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돼서 조성이 이렇게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 때문에 기간이 1년 이상 앞당겨지고 아마 2030년까지는 국가산업단지도 완공이 될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양질의 일자리 2만 개 정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4조 9천억 정도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30년 정도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주산업과 함께 항공산업도 역점 분야입니다. 고흥군의 항공 인프라 구축 상황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 고흥에가 이제 그 드론 공역이 제일 넓다고 그럽니다. 드론이 이렇게 비행할 수 있는 공역이 가장 넓고, 그다음에 국가 비행 성능 시험장이 있고, 그러니까 우주항공 관련 인프라들이 가장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해 11월 달에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우리 고흥에서 드론 UAM 엑스포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UAM이라고 그 드론 택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드론 택시 나르는 시연도 했고 그런 이제 드론 중심 도시 고흥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고흥에서 특히 또 지금 SKT,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등 대기업들이 그 KUAM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도심 항공 체계 앞으로 이제 도시가 뭐 복잡하기 때문에 위로 떠서 드론 택시로 간다 이거거든요. 이 실증 1단계 실증을 개활지 실증이라는데 이걸 지금 우리 고흥에서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실증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2차 실증은 도심항공체이기 때문에 서울에 이제 아라뱃길이나 이런 데 가서 지금 2차 실증이 끝날 거고 우리 고흥에서는 1차 실증이 끝나는 대로 고흥에서 남해안 관광 배틀을 오가는 드론 택시를 관광 상품화하자.
이걸 위해서 지금 대한항공들과 항로 개설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완공이 돼서 우리가 드론 택시가 운행된다, 관광 상품화된다 이렇게 되면은 아마 관광의 판도가 저는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흥을 중심으로 남해안 관광의 거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고흥만에는 지금 드론 관련 특화 농공단지라 그래서 4만 평 규모로 지난해 6월에 이제 착공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25개 기업 드론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동안에 우리 드론 부품들이 거의 외국산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국산화하고 또 여기에서 하면 25개 기업들이 1,500명 정도 고용 창출도 이루어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이 드론 산업 중심 도시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드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망한 미래 산업 관련해서 고흥군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고흥군에서는 작년부터 고흥 녹동항에서 드론 쇼를 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벌써 특별한 볼거리를 자리 잡았다고 하는데 이 드론 쇼 좀 자랑해 주시죠. 네, 지난해부터 이제 지방자치 전남권의 지방자치단체는 최초죠. 드론쇼 500대 규모로 매주 토요일 밤에 이렇게 드론쇼를 했는데 이게 관광객들이 작년에만 해도 한 18만 명 정도 왔고 150억 정도의 이 경제 유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금요일 정도 되면은 숙박업소가 거의 매진이 됩니다. 녹동 쪽에는. 그리고 토요일에는 아예 식당에 발질 틈이 없을 정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금년에는 아예 한 달 더 앞서서 4월 달부터 이제 11월 달까지 하는데 매일 밤 9시, 하절기에는 9시, 지금 동절기는 8시에 이렇게 매주 토요일 이렇게 드론쇼를 하는데 규모를 700대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 아주 핫한 관광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드론 쇼를 작년하고 다르게 좀 더 매주 8월 달부터는 불꽃 쇼까지 이렇게 겸해서 그 다음에 상홍 드론 쇼, 그 다음에 버스킹 공연들 좀 다양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녹동항의 드론 쇼가 이제 우리 고흥 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가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미래 농업의 모습으로 주목받고 있는 또 청년 농업인의 유입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스마트팜 시스템입니다. 고흥만에 조성돼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많은 주목과 관심을 끌고 있는데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2022년 11월 달에 10만 평 규모로 이제 우리 고흥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조성이 됐는데 거기에는 시설 원예 중심의 청년 보육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이곳에 매년 청년들 한 52명을 전국에서 모집을 해서 청년 보육생들 20개월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미래 농업 인재를 지금 양성하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는 순천대학교에서 그 고흥만은 스마트팜 옆에 이제 지금 캠퍼스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학과 3개 학과가 9월 학기부터 지금 정기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 고흥이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심으로 이 일대 70만 평의 대규모 농수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미 축산 ICT 단지, 수산 양식 단지, 대규모 원예 단지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미 지금 30만 평 정도가 이미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은 한 1,000여 명 정도의 청년들이 창농을 하거나 취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내년에는 고흥만 간척지에 벼농사가 금지가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확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인데 이제 그 농지를
스마트폰 핵심밸리 부지로 이렇게 사용하기가 용이하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스마트폰 관련 국비 요청을 계속할 거고 또 공모 사업을 계속 유치해서 대규모 스마트폰 핵심밸리를 조성을 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취업의 기회를 주고 창업의 기회를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인구 증가를 위해서 지금 좋은 일자리가 기본이고 또 정주 여건이나 이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방송 출연하셨을 때도 임기 내에 고흥군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좀 개선하고 싶다 이런 바람을 밝히시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기재부에 또 지원 요청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도로망 구축이라든지 이런 SOC 조성 사업들은 순탄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숙제죠, 숙제. 그래서 지난 24일에도 제가 기재부를 방문해서 그 우리 4차선 공업에서 우주센터까지 가는 33.4km의 4차선 에타 면제도 건의했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우선 접근성 개선은 저희들이 그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이기도 하고 우리 군의 미래 전략 산업, 우주 산업이나 이런 산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되기 위해서도 꼭 접근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고흥까지 고속도로는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제3차 국가고속도로망 계획 속에 이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벌교역에서 지선을 연결해서 고흥역과 녹동역을 만드는 고속전철 이것도 지금 우리 군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토론회도 몇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또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작성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포함돼서 이 접수성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특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고흥읍에서 우주센터까지는 33.4km인데 이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포장돼야만이 민간 발사장이 2026년도에 완공이 돼서 2027년부터 지금 민간 기업들이 민간 발사장에서 발사를 해야 되는데 발사체 이렇게 운반하기가 현재는 이 도로 사정 가지고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타 면제를 추진해 달라는 것을 기재부, 국토부, 우주항공청에 지금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돼야 되고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인구 문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올해 인구 정책에 이제 올해부터는 생활 인구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됐습니다. 네. 기존에는 주민등록 인구에 대해서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머문 체류 인구를 더한 개념. 그러니까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인구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더한 개념입니다. 거주가 아니라 찾아오는 관광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들이 차별화된 축제를 통해서 체류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요. 자, 고흥군의 축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대한민국 유자는 사실상 고흥에서 거의 다 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고흥을 대표하는 작물인 유자, 또 이 유자 축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고흥 유자 축제가 모레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부터 지금 나흘간 개최될 예정인데요. 고흥 유자 축제 좀 준비 상황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제4회 고흥 유자 축제입니다. 이번이 제4회인데 11월 고흥은 유자토피아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유자 축제를 개최를 하는데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우리 풍양면 한동리 일원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이번 축제는 특이한 건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군 직원들이 이렇게 기획을 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축제장에 오신 모든 분들이 힐링하면서 정말 유자토피아, 천국처럼 힐링하는 그런 걸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기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선 축제는
그냥 돈을 들이면 안 되고 돈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프리미엄 고흥유자를 전 세계에 알리는 축제, 이걸로 이제 기획을 했는데, 먼저 이제 축제장 입구에 들어오시면은 유자 테마파크라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유자 대형 조형물, 그 다음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성스럽게 유자 분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조형물들이 아마 방문객들 아주 환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자밭을 유자 정원으로 만들어서 탐방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토존을 6개 정도 만들고 이런 힐링 공간으로 조성을 했는데요. 또 유자밭에서 유자 막걸리와 삼겹살을 맛볼 수 있는 유자밭 막산 파티장을 만들어서 또 우리 방문객들에게 아주 선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을 전통 우물을 이게 이제 스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프리미엄 유자차를 마시면서 족욕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곳들. 그 다음에 뭐 온 가족들이 뭐 이렇게 유자 따기도, 유자청 만들기도, 또 유자 라면 시식회 등 각종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만들어서 올해는 정말로 오시면은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이렇게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제가 이번에 유자축제 쭉 스케줄 보니까 저는 제일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밤에 즐기는 유자밭 야경이 있더라고요. 네. 유자밭의 야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상상하기가 좀 힘든데 네, 예, 예. 어떻게 이것을 좀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 노랗게 유자가 익어 있거든요. 거기 화려한 조명을, 경관 조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유자밭 경관 조명, 이제 뭐 거기에 이제 유자밭 경관을, 야간 경관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오픈을 하는데요. 1.4km 정도 유자 탐방로에 이렇게 화려한 조명과 하트 터널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형 벌룬도 불을 안에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빛의 향연이라는 미디어 아트도 설치되어 있고, 이래서 작년에도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낮에도 유자밭 향기 속에 노란 유자밭을 거닐면 탐방로가 멋있지만은 밤에는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연장해서 유자밭 경관을 화려하게 조성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축제 기간 4일 동안에 매일 700대, 1000대의 드론 쇼를 합니다. 우리 고흥이 자랑하는 게 드론이기 때문에 드론 중심도 지상도 좀 알려드릴 겸 해서 드론 쇼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시면은 정말 낮과 밤에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꼭 좀 많이 오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밤에 즐기는 화려한 조명과 함께 펼쳐질 유자밭의 모습, 또 드론 쇼까지 많이들 가셔서 관람하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축제하면 또 먹거리가 빠질 수가 없는데, 고흥 유자축제를 오시는 분들께 꼭 즐기셨으면 하는 먹거리, 또 고흥은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유자를 활용한 이런 먹거리들은 기본이고요. 그거는 맛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고흥에는 가장 맛있다는 음식을 9가지를 선정이 돼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게 이제 우리 고흥 구미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유자 축제장의 먹거리 판매장에서 구미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음식을 굉장히 거기서 한꺼번에 다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다 아시는 삼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삼치 회도 있지만은 삼치 이 구이, 삼치 탕수육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맛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흥이 자랑하는 또 생선구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마음껏 맛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저렴하게 맛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고흥이 한우가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 2+ 등급이 가장 많은 한우가 고흥 한우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브랜드화가 아직 안 돼서 홍보가 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한우를 시식회도 하고 저렴하게 많이 맛볼 수 있도록
그리고 사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다. 그래서 고흥에 오시면은 유자 축제 향에 취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흥의 11월은 정말 즐길 거리가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유자축제도 유자축제지만 또 더불어서 고흥 출신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 화가인 천경자 화백의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도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많은 의미가 있는 미술계에서 큰 의미가 있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는 11월 11일이 우리 고흥에서 탄생한 세계적인 천재 화가 천경자 화백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 군에서는 천경자 화백의 그 삶과 예술 세계, 그 다음에 그분의 이제 그 예술 작품들을 재조명하고 또 천경자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회를 그래서 이제 기획하게 됐는데요. 이번 전시회는 우리 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전시관과 그 다음에 고흥 아트센터 두 군데서 이렇게 개최가 되는데요. 이번에 정말 이제 천경자 화백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탱고가 흐르는 황혼, 그리고 뭐 만선, 그리고 길레언니 2, 특히 정 같은 이 100호짜리 그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전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채색화 30여 점, 드로잉 30여 점. 그래서 총 한 100여 점 이상의 이런 이제 작품들이 전시가 되는데, 그리고 또 육품, 그다음에 생전의 사진, 그다음에 또 영상, 그다음에 비디오, 영상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아카이브, 수필집 이런 것들 모든 거를 그동안에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이번에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천경자 화백의 삶과 예술 세계를 다 대중하게 이번에는 보실 수 있게 해드린다. 이게 이제 우리 100주년 기념 전시회인데요. 천경자 화백이 또 이렇게 고흥을 갖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배경 삼은 것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과 연관 짓는 미드 아트 작품도 전시를 하고요. 또 천경자 화백의 작품 풍을 따는 그런 화가들이 있습니다. 청년 화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작품 100여 점도 남포미술관에서 별도로 전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실 거다. 많이 좀 오셔서 천경자 100주년 기념 전시회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천경자라고 하는 이 문화적 자산, 고흥의 아주 대표적인 문화 자산 중에 네. 하나라고 이제 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념 전시도 기념 전시지만 이 이후로도 이 천경자라고 하는 세계적 화백의 네. 명성을 이용한 네. 어떤 그 발전, 문화 산업의 발전이라든가요, 뭐 이런 것도 좀 깨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천경자 화백의 이제 지금 생가를 지금 매입을 해서 거주했던 당시 건물로 이렇게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이제 유품들이 많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거기서 전시하는 기념관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천경자 그 화백의 화풍을 따는 화가들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주변의 주택들을 좀 매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난 24일에는 그 구도심을 중심으로 천경자 화백 생가가 있는 곳까지 천경자 예술의 길을 지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천경자 화백을 고흥의 대표 문화자산으로 승화시키는 여러 가지 선양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자, 이번 천경자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는 또 화제를 모으는 것 중에 하나가 천경자 화백의 따님인 김정희 교수가 지금 예술 총감독을 맡으셨다고 해요. 예. 이 부분도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이번에 이제 그 천경자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교수가 전시 총감독을 맡았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희 교수는 미국에서 한 25년 동안 이렇게 교수로, 특히 그 미술 쪽의 교수로 이렇게 후진들을 양성하는 서양 화가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전시 총감독을 맡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전시가 참 고흥의 작품이 한 점도 없습니다. 청경자 화백의 작품이. 이걸 다 이제 우리가 대여를 해서 임대를 해서 전시회를 하는데 그 작품의 소재도 우리 김정희 교수가 좀 많이 알았고 그다음에 작품의 소장자하고도 이렇게 소통해서 작품을 이렇게 대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줬고요. 그다음에 이 김정희 교수는 청경자 화백의 화실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 작품들의 뒷배경이나 그다음에 작품들의 여러 가지 얽힌 사연 그런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전시 캡션을 작성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유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가 이번에 이제 같이 이렇게 전시하게 된 것도 우리 김정희 교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흥 유자축제 그리고 청경자 화백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 볼거리 즐길거리 많은 이 고흥군의 11월 이제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KBC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고흥 군민 여러분 11월 7일부터 10일까지는 우리 풍양면 한동리에서 유자축제 제4회 유자축제가 열리고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우리 고흥이 낳은 세계적인 화가 천재 화가 청경자 화백의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회가 열립니다. 우리 고흥에 오셔서 유자 향에도 취해 보시고 또 우리 청경자 화백의 그 보지 못했던 정말 작품들을 감상한 특별한 기회를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공영민 고흥 군수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김영선 해줘라는 윤석열 대통령 녹취 공개 등 일련의 사태와 악재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대통령실 및 내각의 전면 쇄신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여권 돌아가는 분위기와 기류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뭐 김영선 해줘라 뭐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 거 맞아 뭐 이런 녹취들이 마구 공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근데 이제 오빠 대통령 자격 있는 거 맞아라는 말은 명태균이가 한 말이죠. 예. 그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봐요. 그건 그 사람 스스로 떠든 거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육성이 직접 녹취에 공개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놀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일이 잘 없는 일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대통령이 대화를 했다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저 놀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대통령이 그런 저 김영선 의원을 공천하도록 실제 공관위에 뭐 전달을 했다든가 또는 전달을 받았다든가 하는 정황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 내용이 객관적으로 과연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시도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단지 이런 말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그것만으로도 저는 좀 국민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좀 당혹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가 뭐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명태균 씨한테 얘기를 했을까라는 의문이 따라붙을 수밖에 아니 없네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정도로 가벼운 대화였으니까 전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 뭐 내용을 잘 모르고 하니까 다만 저는 이 문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에게는 좀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통상적으로 공천이 있을 경우에 그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의견을
받아서 네. 공천을 하는 것이 지금 당연한 정치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것이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고 네. 또 상대가 명태균이니까 이 놀랄 사안이었지 그 자체가 불법이다 무슨 탄핵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가령 비교를 하자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열린우리당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를 저 뭐 당무 개입 같은 걸로 봐서 탄핵을 했는데 헌재에서도 뭐 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은 인정을 했는데 다만 탄핵에 이를 만큼 뭐 중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갖고는 특정인을 꼭 집어서 뭐 해줘라라고 뭐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 그래서 이제 네. 그 공직선거법에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반해서 네.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를 선거범죄로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 네. 첫째는 선거 행위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투표를 네. 하도록 독려를 하거나 뭐 홍보를 하거나 네. 두 번째 방법은 직접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네. 선거 기획에 참여하거나 또는 선거 기획을 실행하는 경우.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 기획에 참여한다는 거는 예컨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네. 자신의 친구인 울산시장 을 네. 당선시키기 위해서 울산시장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내에서 이제 그 경선 후보를 뭐 사퇴시킨다든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요약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윤석열 경우는 대통령은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해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 누구 도와줬으면 좋겠다 정도의 네. 의사 표현인데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시 공무원도 아니었죠. 공무원도 아니었고 탄핵이라고 하면 대통령 재직 중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네. 그 탄핵으로 직을 면하게 하는 행위인데 네. 대통령 취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이걸 가지고 막 그 탄핵이다 무슨 불법이다 할 때 죄가 되진 않는다는 것이고 네. 그 전 단계의 공무원도 아니니까 이건 뭐 지위를 이용할 그런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또 실제로 뭐 전달 안 했다면 더욱이 그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한동훈 대표가 월요일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독단적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최고회의 모두 발언? 근데 한동훈 대표께서는 네. 뭐 그동안 계속 발언 수위를 높여오셨고 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네.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통령의 육성이 직접 공개됨으로써 좀 국민들로부터 어려운 위치에 있죠. 근데 이럴 때 뭐 대통령이 독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지금 보수 진영 내에서 이 문제를 수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수습하는 데 도움을 네. 주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뭐 윤 대통령 사과를 직접 언급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과감한 뭐 내각 쇄신 한마디로 뭐 대통령 사과하시고 싹 다 바꾸시라 뭐 이런 요구인데 이거를 대통령이 받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막 이것은 하고 싶지 않고 이것은 그래도 뭐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네. 구분을 해서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이 가능한 일은 전부 한번 네. 이 심사숙고해서 또 네. 적절한 시기를 판단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사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그 해법이 많이 제시될 거거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또 많은 그 의견이 있을 텐데. 네. 근데 한동훈 단지 저는- 대표가 얘기한 게 단지 저는- 필요는 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단지 저는 이런 조치들을 전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한동훈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실에서는 네. 좀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네. 그래서 보고 가급적
늦지 않는 시기에 이렇게 가능한 조치부터 진행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즉시 중단 또 언급했는데 저번에 차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가 몸이 많이 안 좋다, 뭐 지금도 최소한만 하고 있고 뭐 그렇다고 설명을 했는데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만 나오시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거 뭐 사이가 더 안 좋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관계 같은 게? 글쎄 제가 한동훈 대표의 말씀에 대해서는 네. 특별히 설명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미 네.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 정도로 대외 활동에 대해서 네. 자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나서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외교 활동이라든가 또는 보통 연말 되면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정부 수립 이후에 해오던 활동이 네. 이 주재국 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네. 주재국의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주한 외교 사절 부인들의 네. 모임 같은 데 참석을 한다든지 한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외빈이 방문을 해서 만찬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주재국의 우리 초청국의 영부인께서 나가지 않으면 그것도 또 외신의 뉴스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대외 활동 자제가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아니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는 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정도의 활동 외에는 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아마 공개적으로 사실상 전달될 수 있게 말씀하셨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근데 뭐 특별감찰관 관련해서 이거 지금 머뭇거리면은 공멸한다는 단어까지 있었는데 이거 보면은 뭐 김건희 여사 감싸면서 머뭇거리면은 뭐 리스크 이대로 놔두면은 뭐 그냥 용산만 죽는 게 아니라 뭐 국내인 보수 전체가 다 죽는다 뭐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특별감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조치로 할 수 있을까? 약간의 저는 오히려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서 별로 죽은 카드라고 오늘 그러던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카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거기다가 보수는 사실 보수 공멸의 문제는 보수가 이 상황에서 분열해서 8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참담한 사태를 다시 겪는다면 그러면 사실 보수가 이제는 공멸하겠죠. 그래서 보수가 단일 대우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감찰관을 진행하지 않고 특별감찰관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멸한다는 정도로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유진교사 재판 이제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1심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의 사안에 대해서 두 건의 허위사실 공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 중에서 김문기를 모른다고 한 것이 이른바 허위사실 공표의 사실이 아니고 인식 아니냐 그런 주장이에요. 말장난에 불과하죠. 행위 내지 사실이 아니라 기억을 무슨 허위사실 공표에 포함되느냐라는 건데 과거에 있었던 사실 전체를 부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백현동 옹벽 아파트 종상향 문제를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종상향을 했다고 주장한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런 중한 허위사실 공표는 당연히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저는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선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은 사실 위증죄 자체가 굉장히 중범죄예요. 그거는 뭐 사법부를 속여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그 결정적인 위증을 통해서 네.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그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정치 활동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바로 위증을 네. 교사하는 이 현장 즉 그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었고 그 녹취 파일에 그 들어보면 상대방을 세뇌시켜서 위증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네. 위증을 한 사람도 인정을 하잖아요. 내가 이 말 듣고 위증했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증죄는 분명히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고 봅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 뭐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피선고권 박탈형이 나오면은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기 전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를 도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리로 나가서 탄핵도 주장하고 무슨 이게 네. 대법원 판결 선고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 자신이 네.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네.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고 대통령이라도 되면 그다음에 재판을 중단시켜서 네. 자기가 교도소 갈 일을 막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벌이고 있는 수많은 일 중에서 네. 거리에 나가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요구하고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네. 그러면서 압박을 해서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네. 이재명 대표 교도소 가지 않기 위한 자신의 몸부림이죠. 근데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경우는 혹시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분위기도 너무 안 좋고 그냥 판을 한번 새로 짜보자 뭐 이러면서 동조할 가능성 같은 거는 전혀 없나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제 네. 보수를 망치려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네. 우리 당의 네. 회의실에 가면요, 그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존명이 걸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건국 대통령, 산업화 대통령, 민주화 대통령이라는 네.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당에서 배출한 이명박 대통령이나 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존명도 걸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아시다시피 8년 전에 우리 보수가 대분열을 해서 결국은 탄핵 사태까지 네. 겪고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왔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하고 임기를 중간에 뭐 단축시켜서 어쩔 수 없이 밀어내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러면 또 대통령의 존령을 걸지도 못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앞으로 무슨 또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이거는요 사실 정치 세력으로서는 사망 선고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내용으로 당내에서 누가 그런 주장을 한다면 아마 대다수의 나머지 국회의원이든 우리 당의 지지자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은 저는 전무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당을 나가서 다른 당에 가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게 맞죠. 적어도 그 윤석열 보수 대통령이 진영에서 어떤 경우든 뭐 어떤 형식이든 임기를 다 못 채우게 되면 그거 자체가 보수의 괴멸 사망 선고로 이어지는 거다 그런 말씀인 그 거예요. 전 단계에 보수가 분열을 하고 보수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하니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보수 정치 세력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과거에 뭐 몇몇이 살겠다고 분열을 해서 당도 쪼개고 나가고 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다 원상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 교훈을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곧 보수의 운명처럼 돼버린 상황으로 윤석열 대통령 운명과 상관없이 윤석열 정부 내지 윤석열 정권은 지금 이 땅의 보수 진영의 상징 자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소 국민들의 지지를 좀 지금 이런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회가 있고 말씀드린 바대로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자산을 통해서 다시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일부가 분열하고 일부가 그 대통령의 그
리더십을 네. 그 손상시키는 일로서 노선 투쟁을 벌일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대통령이 안 오시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는데 예산안 시정연설 안 온 게 대통령이 11년 만이라고 하는데 뭐 야권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만 불통, 무책임, 불통령, 장님무사,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쩌다 우리 국민은 국민 앞에 서지도 못하는 대통령을 가졌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탄식을 하고 조국 대표는 뭐 쫄보 뭐 이렇게 대놓고 그러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어쨌든 오셨어야 된다. 안 온 거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네. 대통령께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시정연설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실의 그 입장에서 여러 네.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라면 위기 상황인데 이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뭐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뭐 이런 소회도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밝혔는데 이것도 야권에서는 그렇게 힘드시면은 뭐 그만하시라 그러고 누구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냐, 국민이랑 나라 불편한 게 누구 때문이냐, 뭐 이런 냉소 같은 것도 나오는데 이거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대통령 나름대로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물론 간접 네. 전달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그렇게 비아냥과 대통령 수모 대통령을 수모를 주기 위해서 정치하는 양 하는 이 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저런 수준의 야당이 있으니 네. 국회에 나오지도 않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당도 정신 좀 차려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